반갑습니다. 오늘은 AI 마케팅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에서는 6-1 핵심 데이터를 정의하고 6-2에서는 데이터 확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3에서는 데이터가 없는 환경에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강의 자료를 요약하지 않고 했다는 점을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늘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수업했던 내용과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5주차를 살펴보고 6주차 수업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주차에서는 작업 속성에 따른 최적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중반에 들어가면서 AI의 이해에 대해서 또 부분적인 부분 동작을 배우다 보면 전체 동작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AI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5-2에서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그렇게 결합을 해서 기술 명세서를 정리하는 것, 이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API를 외부에서 소싱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짧게 전 시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수업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처음에 강의를 듣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큰 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의 내용을 새롭게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능력하고 추론 능력, 그리고 언어 이해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학문이나 또는 기술이다 하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지능에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학습 능력, 그리고 범용성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수식 계산하는 것, 사진 속의 대상 판단하는 것, 그리고 알파고가 바둑판을 이해하는 것처럼 또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 수를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적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수식 계산, 사진 속의 판단, 그리고 바둑을 둘 때 다음 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지능적인 행동을 문제 해결 능력이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문제 해결 능력, 학습 범용성이 있는데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학습인데요. 사람이 직접 모든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문제가 복잡할 경우는 사람이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력과 출력의 데이터가 주어지면 규칙을 자동으로 파악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머신러닝, 딥러닝이라 하겠습니다. 딥러닝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한 인공지능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범용성까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했던 내용은 지금 역사를 쭉 보면 1950년부터 태동기였는데요. 그 뒤로 그런 것들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학회들이 창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 이르러서야 신경망 머신 연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상당히 인공지능에 대한 자신감을 학계에서 갖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부터 실질적인 AI를 산업에 적용시키는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됐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진행됐던 것은
딥러닝이 기술의 산업화로 됐던 것은 2012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발전되어 오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산업의 적용 단계에 이르러서 굉장히 인공지능이 지금 활성화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넓은 개념이죠. 가장 넓은 개념. 모신러닝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 방법론으로 인공 신경망의 한 종류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교재에는 없죠, 이 내용이. 그래서 별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인공지능은 넓은 범위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인데 머신러닝 종류 중에 인공신경망, 요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딥러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머신러닝은 사람이 할 수 있거나 하기 어려운 작업, 이것을 대신 수행할 기계를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낸 일련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접했을 때 스스로 수정화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은 그냥 규칙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해답을 찾는 것이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이었는데 머신러닝은 데이터하고 해답을 줍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공지능과 전통적인 프로그래밍과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수업을 하냐면 안에 지금 다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머신러닝에 대한 다시 한번의 이해가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수업을 하는데 편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별히 이 자료를 넣었습니다. 머신러닝에는 지도학습이 있고 비지도학습이 있고 광화학습이 있는데 지도학습은 정답지로 학습에서 예측 모델 등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이 학습을 해서 군집화 등에 사용을 합니다. 강화학습은 시뮬레이션 반복 학습에서 성능 강화 등에 사용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은 답을 주는 것이고 비지도학습은 답이 없이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강화학습은 반복 학습을 통해서 성능을 강화하는 기능에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머신러닝이 방금 이야기했던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인데요. 지도학습에는 능력값과 결과값을 함께 주고 학습시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답을 주고 학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분류, 회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활용이 되는데 앞으로 있을 이벤트를 예를 들어서 예측을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신용카드의 거래 사기성이라든가 그리고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등의 예측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이미 주고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학습 지도인데 답을 주지 않고 결과값 없이 입력값만 주고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와 유사한 속성을 파악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사한 속성을 파악한 것이 우리가 또 산업화에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고객을 분류하거나 유사성을 근거로 유사한 고객을 마케팅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 세그멘트 관리라고 하는데 고객 세분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객 세분화를 해서 고객 구분해서 주요 속성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고객 관리하는데 오히려 답을 주지 않고 유사성을 찾아내는 이런 데 쓰는 머신이
비지도 학습입니다. 그 다음에 강화 학습인데요. 결과값이 아니라 어떤 일을 잘 했을 때 보상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 최선인지 학습시킨 다음에 로봇, 게임, 내비게이션 등에 이용됩니다. 이 내용이 알파고에도 적용이 됐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각각이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결합해서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따로따로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 결합해서 쓸 때는 같이 쓴다는 것입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머신러닝은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동으로 제공해야 되지만 딥러닝은 분리에 사용할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분리에 사용할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신경망이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 속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딥러닝의 이 내용이 지금 머신러닝 방법 중에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학습 모두에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작업 속성에 따른 알고리즘 선정학에 대해서 이 앞전 시간에 이야기했죠. 작업 속성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선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되겠고 변수가 어떤 종류인가 그리고 어떤 학습 방식이 적절한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배웠던 대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 어떤 방식으로 할까 지도학습은 답을 주고 하는 것이고 입력값과 결과값을 답준다는 것이요. 비지도학습은 답을 주지 않고 입력값과 가지고 유사성을 찾아내는 것이고 강화학습은 거의 인공지능의 판단을 찾아내는 그런 것이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결과를 얻어야 되는가 속도가 중요한지 정확성이 중요한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성능이 얼마나 요구되는가도 알아야 하드웨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의 품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출 것인가도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알고리즘을 선정할 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딥러닝은 성능은 뛰어나지만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비해서 연산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연산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상당히 큰 용량이 준비되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성능의 하드웨어와 방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확보되면 딥러닝은 학습 과정에서 수많은 등급 분류를 사용해야 하거나 최적의 답을 빠르게 도출할 목적이라면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작업 속성에 따른 최적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인데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작업이라면 의사결정 트리를 고려해보고 정확성이 중요하다면 랜덤 포레스트의 신경망 등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알고리즘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빠른 속도가 중요한 것인지 정확성이 중요한 것인지 이걸 먼저 판단해야 알고리즘을 선정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앞전에 여러분이 한번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더 빠를 것입니다. 또 알고리즘을 결합하기 위해서 기술 명세서 정리하기까지 5-2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제각기 장단점이 알고리즘마다 있기 때문에 하나의 알고리즘으로는 문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결합을 해야 됩니다. 알파고에는 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을 결합을 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강화학습까지를 해야 학습을 많이 해야 판단을 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 프로 바둑 기사들의 기보 16만 건을 보고 흉내내는 방식으로 사전에 학습한 다음에 게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둑 두는 데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만큼 인공신경망을 활용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딥러닝 기법 중 여기에는 컨볼루셔널 신경망이라고 하는 신경망을 사용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알고리즘 종류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의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교재 부록에 여러분 정리해 놨는데, 여러분 대다수 지금 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수업 때 거기에 관련된 지금 알고리즘에 대한 부록을 여러분한테 또 자료로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결합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알파고가 좋은 수를 찾는 데는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했다는 것인데요. 의사결정을 위한 체험적 탐색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게임할 때 많이 쓰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둑의 경우는 너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경우 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경로를 탐색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트리 탐색 기법으로 효율적으로 이 일을 수행하는 방식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절히 결합하면 시너지가 창출돼서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I 기술 명세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수업을 진행해 온 과정에서 기술 명세서를 더 세부화시키는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테크닉을 정리한 다음에 작업의 긴급성, 정확도, 중요도, 데이터 크기 등 작업 속성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과정에 따라서 명세서를 세부적으로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리됐던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요약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기술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지금 그 전에 배웠던 것에다가 지금 추가되는 내용들을 여기에 했죠. 그 전에는 알고리즘 및 데이터가 없었는데 알고리즘 데이터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알고리즘을 테크닉과 작업 속성을 고려한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 테스트에 필요한 데이터를 집어넣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활용할 AI 기능 1과 2를 이렇게 기술서로 작성해 볼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한 장으로 보면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들을 이 앞전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여기는 스팸 메일 자동 분류하는 AI 핵심 혁신 기술 명세서를 여기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5-2에 대한 요약인데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종류가 매우 많고 또 각각 기능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성격에 맞는 최적의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된다는 내용을 여기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외부 API를 소싱하라 했는데 직접 이 내용을 예전에는 만들려고 했고 또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하는데, 요즘은 이 API를 아웃소싱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하는 것보다 필요한 알고리즘을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오픈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리즘을 만든 것보다 파인딩, 찾아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선진 기업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다 쓰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아마존에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선진 기업들이 알고리즘 API를 외부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API 단어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했죠.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다. 여기 약자 앞에
영문 이니셜을 빼서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에서 앞에 이니셜 빼서 API로 약자로 쓰고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API로 외부에 개방하고 있다. 그래서 개방한 것을 가져다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전 세계 4천만 명가량의 개발자가 알고리즘 소스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GitHub 여기에 약 1억 개의 오픈 소스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알고리즘을 찾아서 쓰면 된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이 AIAAS라고 보통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유된 서비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오면 된다 하는 내용을 이 앞전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이 지금 쓰고 있는 내용들 사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아웃소싱한 것에 대해서 전체 설명을 알고리즘을 제작하거나 또 파인딩하는 것, 골라서 쓰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오늘 6주차는 6-1 오늘 수업은 핵심 데이터를 정의하라는 내용인데 이미 이제 알고리즘이 정의됐다면 데이터를 핵심 데이터를 정의를 해서 데이터를 담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알고리즘이 씨앗이라고 한다면 데이터는 양분이다, 비료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개발해 놓고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데이터의 핵심을 정의해야 되는데요. 알고리즘을 포함해 핵심 모듈은 어느 정도 디자인을 했는데 뼈대는 만들어졌는데 이제 거기에 넣을 데이터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성능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개발해 놓고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곤 하는데 알고리즘을 작동시키려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이 옴을 트이려면 비료, 양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데이터에 속한다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알고리즘 그리고 데이터 두 개가 씨앗을 움트이고 데이터가 비료를 주면 양분을 주면 하나의 나무가 만들어진다. 그 나무가 만들어진 게 어플리케이션이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알고리즘이 다 선정이 됐다면 데이터 확보를 해야 된다. 양분 비료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 내용은 알고리즘만 따로 하고 데이터만 따로 한 게 아니라 알고리즘 선정과 데이터를 동시에 고려해야 될 작업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데이터가 무엇인지 정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키 데이터를 찾아내야 되는데 핵심 데이터를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데이터 소스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정의를 내려야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서 찾아서 적용을 시켜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야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소스를 가려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소스를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회사 내부에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또한 API를 통해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웹 스크랩을 통해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휴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도 있고 공공 데이터를 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가능한 데이터 소스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내부에서 어떤 데이터가 확보되는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으면 여러 부서에 다양한 데이터가 생성되어 있겠죠. 마케팅, 회계, 운영,
영업 등 모든 부서 데이터를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혹은 타깃 고객의 활용 데이터가 중요하는데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같이 이런 플랫폼 기업은 방대한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몇 시간 활동 내역, 커뮤니케이션, 주고받는 이미지, 동영상 등 어마어마한 자료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 구글, 카카오, 또 네이버 같은 경우 플랫폼 기업들이 아주 유리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외부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PI 및 데이터 플랫폼들이 다수 있습니다. 또 협력 제휴회사의 채널을 합치면 데이터 소스가 더욱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어디가 소스가 좋은 소스가 있는 것을 파악해서 각각의 중요도와 정합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6-1 오늘은 핵심 데이터를 정의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큰 틀을 다시 정리해 줍니다. 지금 하나의 나무로 봤을 때 알고리즘은 씨앗에 해당이 되고 데이터는 비료, 양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씨앗을 움트여서 비료, 양분을 줘서 그 다음에 하나의 나무를 만들어냈는데 완성된 나무는 어플리케이션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알고리즘까지 배웠고요. 오늘 지금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6주차는 데이터에 대한 내용의 데이터를 정리하고 핵심 데이터를 정리하고 데이터 확보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없는 환경에서 데이터 확보하는 법까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1 핵심 데이터를 정의하라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너무 수고 많습니다. 6-1 강의를 마치겠습니다.